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와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옷자락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제 맨살에 닿은 그의 손길은 불처럼 뜨거웠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제 목덜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뜨거운 숨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지숙 씨, 당신의 소리가 나를 미치게 합니다. 1년 전 저는 빚쟁이를 피해 그의 집에 가정부로 숨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집에서 있었던 말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건 제 이름보다 비싼 그랜드 피아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던 날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학원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도박 빚은 제 삶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얻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택했습니다. 아니,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직업 소개소 소장님은 몇 번이나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은퇴한 유명 건축가 강태준 씨의 집인데 사람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시력도 거의 잃은 채 유령처럼 사는 괴팍한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절대 찾지 못할 것 같은 산 중턱에 고립된 이 거대한 저택이야말로 제게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첫날 저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 강태준 씨가 아니라 집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현관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기미한 시선으로 저를 겨우 훑어본 그는 지팡이의 체중을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규칙을 읊었습니다. 첫째, 서재는 절대 들어오지 말 것. 둘째, 저택 동쪽 끝에 있는 온실은 청소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소리를 내지 말 것.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숨바꼭질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넓은 집에서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구두 대신 낡은 천더신을 신었고 접시 하나를 내려놓을 때도 숨을 참았습니다. 청소기 소리조차 그에게는 소음일까봐 대부분의 시간을 걸레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찻잔을 조금 세게 내려놓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재에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악몽을 다시 겪는 것과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전 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지기 직전의 그 폭풍전야.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발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사건은 일주일째 되던 날 터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규칙을 어기고 온실 근처를 닦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온실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 간신히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하얀 난초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아끼던 것일까요? 저 화분은 꼭 저처럼 보였습니다. 먼지 속에 갇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온실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초 화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훔쳐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젖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에 떨었던 걸까요? 화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저택 전체가 울릴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도자기 파편과 흙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 쓸모없는 이라고 고함치던 전 남편의 얼굴과 뺨을 향해 날아오던 그의 손바닥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잘못했다는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쿵, 쿵. 서재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오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발걸음처럼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폭언이 쏟아질 것입니다. 아니면 지팡이가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 들려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함 대신 그저 길고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감았던 눈을 실눈처럼 가늘게 떴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진 화분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힘들게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맨손으로, 그는 자신의 맨손으로 흩어진 흙과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다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파편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조각을 집어든 그가 여전히 바닥을 향한 채로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은 다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분에 대한 분노도 저에 대한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쳤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폭력에 익숙했던 제 몸은 이 예기치 못한 침묵과 뜻밖의 배려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짓누르던 공포의 무게추가 그 순간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에는 화분보다 더 위험한 저를 유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층 복도 가장 끝에 있는 방. 태준 씨가 온실과 더불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굳게 닫힌 방이었습니다. 그 방을 지날 때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보이는 거대한 실루엣. 제 심장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인생을 잿더미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건반의 감촉을 잊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제 손은 굳은 살이 박힌 청소부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방은 제 과거의 무덤이었습니다. 애써 그 방을 외면하며 지내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찬 비가 내렸습니다. 태준 씨가 한 달에 한 번 병원 진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아 차가 떠나고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서재에 있을 때의 그 숨 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텅 빈 공간이 주는 고요함. 1층 청소를 마친 제 발은 저도 모르게 2층 복도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규칙을 어기는 거야. 머릿속의 경고와 달리 제 손은 이미 차가운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스르륵 열렸습니다. 방 안은 묵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얀 천을 덮어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가가 천의 모서리를 잡고 걷어 올렸습니다. 검고 흰 건반 위로 시간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뽀얀 먼지가 쌓인 건반 하나를 손끝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땡. 맑지만 슬프게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 쌓인 현이 몇 년 만에 울리는 소리. 제 인생이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들어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시에 너무나 끔찍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 숨을 엎드리 마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돌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층에서 난 소리. 그 예민한 남자가 듣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저는 황급히 피아노 덮개를 내리고 방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층에서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가 거기 있습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 저는 복도 끝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쫓겨날 것입니다. 아니, 당장 나가라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그는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아니, 피아노 방 문을 향해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3년 만입니다. 이 집에서 소리가 들린 건 아내가 죽고 난 뒤로 처음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친 피아노 소리에 그가 눈물을 보인 날. 저는 쫓겨나는 대신 이 저택에서 소리를 내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기묘하고도 조용한 일과가 생겼습니다. 오후 4시. 제가 1층 청소를 마칠 무렵이면 태준 씨는 말없이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은 연주를 해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2층 피아노 방으로 올라가 문을 엽니다. 그는 결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1층의 어둠 속에, 저는 2층의 먼지 쌓인 방 안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거리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는 그저 제 손끝에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제 손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지만 매일 건반을 누르자 잊었던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제 연주가 끝나면 그는 가끔 1층에서 묻곤 했습니다. 방금 그 곡은 꼭 비가 오는 것 같군요. 그럼 저는 2층에서 대답했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첫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연주 속에서, 저는 그의 감상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연주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전화기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르릉. 그 소리는 단순한 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빚쟁이의 목소리였고 전 남편의 고함이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라고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피아노 의자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건반을 짚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벨은 그치지 않고 제 신경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태준 씨가 소리를 지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소음을 싫어하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그가 천천히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탁. 그는 벽에 연결된 전화선을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지옥 같던 소리가 멎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깨를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창밖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택 안에는 외부 전화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저건 혹시 몰라 팩스선만 연결해 둔 겁니다. 그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2층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흐렸지만 저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한마디가 제 지난 몇 년의 도피와 공포를 단번에 멈춰 세웠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제게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저택에 온 이후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게 안전하다고 말해준 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전화선이 뽑힌 거실은 완벽하게 고요했고 저는 더 이상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1층의 어둠 속에, 저는 2층의 피아노 방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음악으로 매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잊었던 제 손가락을 되찾고 있었고, 그는 잃어버렸던 희미한 미소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얇은 유리잔처럼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원에 마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저택의 육중한 대문 밖에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숙, 너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손에서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공황장애가 발작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여기까지 어떻게?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저는 태준 씨에게 이 끔찍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숨겨준 것이 알려지면 그에게도 해가 갈 것입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제 인생이 그래왔던 것처럼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을 가로지르려던 제 앞을 서재에서 나온 태준 씨가 지팡이로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제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 저 소음 때문에?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를 비켜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등 뒤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그는 서재로 들어가 잠시 후 평소와 달리 잘 다려진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쥐어주고 쫓아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늘 당했던 방식, 늘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방식 말입니다. 저 여자 내놔. 남의 마누라 숨겨놓고 뭐 하는 짓이야. 태준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사유지입니다.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시죠. 저 여자가 내 돈을 떼먹고 이분은 그가 문을 활짝 열고 저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를 가린 채 말했습니다. 이 댁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은 내 집의 연주자입니다. 강태준의 저택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윤지숙 선생님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주자. 선생님. 지난 몇 년간 빚쟁이, 도망자, 아줌마로만 불렸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 남편과 실랑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비실을 통해 경찰을 불렀더군요. 전 남편은 주거침입과 소란죄로 끌려갔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손수건 하나를 꺼내 제 쪽으로 건넸습니다. 그는 저를 돈으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제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끌려가고 태준 씨가 저를 연주자라고 불러준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의 어둠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먼지 쌓인 낡은 제도판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3년 전 아내와 함께 시력을 잃으며 덮어두었던 건축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2층에서 피아노를 치면 그는 1층에서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가 소리에만 의지해 서걱거리며 선을 긋는 소리는 제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져 이 집의 새로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가끔 물을 가져다 드리려 곁에 다가가면 그는 황급히 종이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러던 하루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바람에 살짝 뒤집힌 종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망설임 없는 선으로 그려진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 그것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리는 모습을 애써 모른 척하며 피아노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고용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현처럼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늦은 오후 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에 몰입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 그가 조용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마지막 여운이 채 사라지기 전에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태준 씨가 어느새 2층 피아노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언제부터? 그는 대답 대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제 몸에 손을 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던 전 남편의 손, 빚쟁이들 앞에서 저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던 그 폭력적인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장님, 저도 모르게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연주하던 건반 위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쾅 하는 불협화음이 방을 울렸습니다. 제 격렬한 반응에 그가 더 놀란 듯 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숙 씨, 미안합니다. 내가 놀라게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저 당신의 연주가 너무 고마워서.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앞서갔군요. 하지만 지숙 씨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 나는 당신이 연주할 때마다 내 어두웠던 세상이 전부 당신의 소리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그때 당신을 봅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다시 제 손을 찾았습니다. 저는 피아노 의자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그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사장님의 가정부입니다. 아니, 지금은 연주자라고 불러주시지만 저는 빚쟁이에 이혼당하고 트라우마만 가득한 여자입니다. 사장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숙 씨,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태준의 손은 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저의 옷자락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저의 맨살은 그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여 살짝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태준은 저의 목덜미의 얼굴을 바짝 대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점점 대담해져 저의 허리를 타고 내려가 저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스치듯 건드렸습니다. 태준 씨, 그만하세요.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지숙 씨가 좋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요. 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2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지숙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태준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다시 남자를 믿는다는 게. 태준이 저의 눈물을 닦아 주려다가 멈췄습니다.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숙 씨, 저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평생 걸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태준 씨.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위태로운 고백이 있고 며칠 뒤 저와 태준 씨 사이에 어색하고도 따뜻한 기류가 흐르던 날 그의 딸 수진 씨가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경계의 눈빛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가 넥타이를 매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녀는 저와 태준 씨, 그리고 제도판 위에 놓인 제 뒷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다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손을 잡아준 태준 씨의 딸 수진 씨의 그 한마디는 제게 남은 마지막 두려움마저 녹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그 호칭은 제가 이 집안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태준 씨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졌다는 따뜻한 증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거창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시작은 법이나 형식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태준 씨가 3년간 닫아두었던 저택의 온실 정원에서 아주 작은 연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가 다시 연필을 잡고 설계한 아주 작은 무대였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그가 가장 아꼈던 그랜드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가 저를 연주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바로 그 피아노였습니다. 초대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에게는 이 세상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꽃뱀이라 의심했던 태준 씨의 딸 수진 씨. 그리고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아버지를 꼭 닮아 듬직한 그의 아들. 그리고 제 가장 부끄럽고 아픈 도피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제 25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피아노 앞에 앉은 거 진짜 오랜만이다. 나 어릴 때 엄마가 학원에서 피아노 칠 때가 제일 멋있었는데 나 엄마가 다시는 피아노 안 칠 줄 알았어.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에 저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돈 때문에 도망치고 숨어 지내던 비참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피아니스트였던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태준 씨에게 다가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희 엄마, 다시 웃게 해주셔서, 다시 피아노 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 씨의 딸
수진 씨도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저를 쏘아보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저런 사람이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 당연한데요. 아니에요. 아빠가 다시 설계를 시작하고 넥타이를 메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건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만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본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그건 기적이에요. 저희 아빠의 꽁꽁 얼었던 겨울 정원에 어머님이 봄을 찾아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누군가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위해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도 리스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처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쳤던 가장 단순하고 따뜻한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한 곡이었고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태준 씨를 위한 곡이었으며 저를 받아준 그의 자녀들을 위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채 멎기도 전에 태준 씨가 지팡이를 짚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좁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함께 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숙 씨, 나도 같이 쳐도 되겠습니까? 그의 시력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더듬거리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 그가 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멜로디, 도레미의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복잡하고 화려한 화음을 연주하면 그가 왼손으로 서툰 솜씨의 베이스 음을 쿵, 쿵 눌러주었습니다. 박자는 엉망이었고 조율이 안 된 피아노처럼 불협화음이 났지만 그 순간 정원에 있던 우리 네 사람 모두가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중주였습니다. 그가 연주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62년의 외로움과 3년의 절망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치면 참 외로운 곡인데 같이 치니 참 따뜻하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연주를 완성할 수 없는 상처 입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의 어둡고 적막했던 세상에 유일한 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피아노가 있던 겨울 정원에는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던 가정부 윤지숙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그의 집을 따뜻한 음악으로 채우는 연주자로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이 악장을 다시 시작합니다.